네, 안녕하세요. 자이링스에서 DSP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정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자이링스 징크 디바이스에서 하드웨어 엑셀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적인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지와 그 과정 등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UBM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보틀렉 때문에 고전을 하시고 또 성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소프트웨어의 특정 펑션이나 특정 피처가 너무 느려서 도저히 스펙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코드를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사의 추가 요청 사항이나 스펙이 바뀐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백해서 바뀐 스펙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시 코딩을 하고 다시 검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UVM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3%의 인베디드 코드들이 이전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코드를 재사용한다고 합니다.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보다 일을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인 측면입니다. 하지만 코드를 리유즈한다고 해서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코드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죠. 특히나 고성능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더더욱이 이런 부분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1%의 코드가 C나 C++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식성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때때로 특정 프로세서 구조화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하기가 어렵거나 특정 C 코드를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 몇 가지 트릭을 사용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셈블리 코딩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54%의 인베디드 프로젝트가 일정 내에 마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앞서 설명드렸던 코드를 옵티마이제이션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풀 HD 이미지에 대한 소베 필터링 예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또 이에 대한 구현 방법과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두 번의 웹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징크 디바이스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징크 디바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고성능 시스템을 구현할 때는 프로세서만으로 구현하거나 FPGA만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보드에 프로세서와 FPGA를 전부 다 이 배치하여서 사용하는 시스템 아키텍처가 고성능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프로세서와 FPGA를 하나의 보드에 구현하게 되는 경우에는 칩투칩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보드 스페이스도 커지고 파워 컨섬션도 많아지고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이링스의 징크 디바이스는 이러한 그 고성능 시스템의 전형적인 아키텍처인 프로세서와 FPGA 프로그래머블 로직을 하나의 디바이스에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이 있는데요. 프로세싱 시스템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세싱 시스템 블럭에는 듀얼 코어 암 코텍스 A9 프로세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서는 스피드 그레이드에 따라서 맥스 1GHz까지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온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라든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하드 매크로 페리페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 부분으로 보이는 프로그래머블 로직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FPGA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징크 디바이스의 프로그래머블 로직은 자일링스의 28나노 공정에 기반한 RTX 7과 킨텍스 7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로직에는 하이스피드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위한 GTX 포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세서와 프로그래머블 로직 사이의 그 칩투칩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이 인터페이스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ACP 포트, 그 다음에 64비트 하이 퍼포먼스 포트, 32비트 제너럴 퍼포즈 포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에서 바로 스누프 컨트롤 로직으로 연결되고 있는 이 부분이 ACP 포트고요.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 64비트 하이 퍼포먼스 포트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있는 부분이 32비트 제너럴 퍼포즈 포트입니다. 그래서 HP 포트와 GP 포트는 모두 암바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링스의 징크 디바이스 패밀리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크 디바이스는 70, 10, 20, 30, 45, 100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모든 징크 디바이스의 패밀리들은 기본적으로 PS 블럭, 즉 프로세싱 블럭은 모두 동일하게 암 코텍스 듀얼 코어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과 20은 프로그래머블 로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RTX 7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30에서부터 100까지는 킨텍스 7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7010과 20 사이에 7015가 곧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고 성능이 떨어지는 10과 20 계열의 디바이스들은 주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나 컨슈머 이퀴먼트 등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7030에서부터 70100은 주로 하이 퍼포먼스 시스템, 와이어드나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또는 라우터나 스위치, 인코더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게 될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 제시된 툴들은 세미나 마지막에 보여드릴 데모에 실제 사용된 툴들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펑션이 얼마나 시간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파일러 기능과 컴파일러 및 디버거 또 오픈 CV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 SDK라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SDK 툴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위해서는 C2HDL이라고 알려져 있는 하이레벨 신시시스 툴, 비바도 HLS 툴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바도 HLS 툴은 C 코드를 처리하는 C 컴파일러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SDK에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보틀렉이 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하드웨어, 즉 프로그래머블 로직에서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로 구현하고자 할 때 필요한 HDL 코드를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인베디드 개발자들은 프로그래머블 로직을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HDL,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C 코드를 이용을 해서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위한 HDL 코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SDK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완성하고 비바도 HLS를 이용하여 FPGA 로직 패브릭에 대한 부분을 완성한 이후에 PS 블럭과 PL 블럭, 프로세싱 시스템 블럭과 프로그래머블 로직 블럭을 모두 포함하는 즉 소프트웨어와 하드 사이의 연결과 같은 전체 디바이스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비바도 툴에는 IPI라고 불리는 IP 인티그레이터라는 툴이 있습니다. IP 인티그레이터는 모든 블럭을 그래픽한 환경에서 마치 블럭 다이어그램을 그리듯이 연결하시면 되기 때문에 개념적인 레벨에서 누구나 쉽게 전체 디바이스에 대한 디자인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IP 패키저라는 툴을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디자인을 IP 형태로 만들어서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하시거나 다른 개발자들과 쉽게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개드린 모든 툴들은 각각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비바도 툴 수트를 인스톨 하시게 되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징크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프로세싱 시스템 블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RM 코텍스 A9 프로세서가 듀얼 코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ARM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각의 프로세서마다 32KB의 인스트럭션과 데이터용 캐시가 각각 존재합니다. 그리고 512K의 L2 캐시와 256K의 온칩 메모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ACP 포트, Acceleration Coherent 포트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ACP 포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보다 더 빠르게 프로세서에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CPU는 디바이스 그레이드에 따라서 667MHz부터 1GHz까지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포트의 속도는
533MHz부터 667MHz까지 동작이 가능합니다. 만약 DDR 메모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이 숫자에 곱하기 2를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DSP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쪽에 자이링스의 하드 매크로 맥 기반의 어떤 DSP 블럭을 사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는 암호화라든지 인증, 그 다음에 엔티템퍼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AM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맥스 1메가 샘플 퍼 세크까지 동작하는 12비트의 AD 컨버터가 각각의 암코어마다 하나씩 할당이 되어 있어서 총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ADC는 최대 17개까지의 디퍼런셜 인풋을 먹스 셀렉셔너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센서를 내장하고 있는 시스템을 징크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애플리케이션은 징크 이벨루에이션 보드인 ZC702 보드상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디자인은 자이링스닷컴에 가셔서 UG925 유저 가이드 925번을 찾으시면 전체 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레퍼런스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보드가 이따 데모할 때 보여드릴 텐데 이 보드가 징크 이벨루에이션 보드인 ZC702 보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은 오픈 CV에 기반한 소벨 필터 디자인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있었던 웹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하이레벨 신시시스 툴에서 오픈 CV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엑셀레이션 애플리케이션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인데요. 지난번 웹 세미나에서는 주로 하드웨어 엑셀레이터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하드웨어 코 프로세싱을 이용하여서 보틀렉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웹 세미나에서 만들어진 하드웨어 엑셀레이터 블럭을 프로세서 관점에서는 하나의 페리페럴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리눅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였고요. 자이링스의 커머셜 리눅스 OS인 페타 리눅스 13.04를 기반으로 하여서 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TK나 오픈CV, 그다음에 V-File2, BDO4, 리눅스 2와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오픈CV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데스크탑에서 코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코딩이 마친 다음에 가장 먼저 ARM 코텍스 A9에 포팅을 하여서 순수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때 퍼포먼스는 그 징크의 프로세싱 시스템 블럭의 하드 매크로 세팅에 따라서 한 프레임에서 최대한 3프레임 정도까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최대한 3프레임 정도까지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소프트웨어 코드상 어느 부분이 보틀렉을 유발하는지, 즉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어떤 펑션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확인해서 이 부분을 하드웨어 엑셀레이터에서 동작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여서 성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가장 생소한 부분이 지금 프로그래머블 로직일 텐데, 프로그래머블 로직을 소프트웨어 개발자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징크 디바이스는 총 4GB의 어드레서블 메모리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스페이스는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1GB는 익스터널 DDR 램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원칩 메모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GB에서 3GB까지 나머지 2GB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부분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커스텀 페리퍼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프로그래머블 로직 블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GB는 플래시나 원칩 메모리, 그 다음에 시스템 레벨 컨트롤 레지스터, 그리고 또 타이머, 와치독, DMA, 인터커넥터와 같은 PS 블록 내에 있는
하드 매크로 페리페럴들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L 블럭, 프로그래머블 로직 블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L 블럭에는 뭐 하드웨어 엑셀레이터가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DMA라든지 프로그래머블 로직을 이용하는 어떤 펑션이 있을 때 그 펑션이 프로세서와 연결이 된다고 하며 모두 프로세서 관점에서는 각각이 서로 다른 페리페럴로 바라보고 서로 다른 어드레스를 할당하셔서 컨트롤하거나 데이터를 주고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이용할 때 기존의 소프트웨어만으로 처리하는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소프트웨어만으로 처리를 할 때는 CPU와 DDR 메모리 사이에서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사용하실 때는 더 이상 데이터가 DDR 메모리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드를 놓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만 이용하셨을 때는 한 번에 펑션 콜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이용하실 때는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DDR 메모리에 놓고 다시 그 DDR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로 가져가고요. 여기 보시면 send data to accelerator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드웨어 엑셀레이터에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처리된 데이터를 엑셀레이터에서 다시 DDR 메모리로 가져오는 이런 순차적인 펑션 콜이 필요합니다. 오픈CV 애플리케이션을 순수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CV 소벨 필터 애플리케이션은 두 개의 코텍스 A9 프로세서 중에 하나의 코텍스 A9 프로세서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듀얼 코어이기 때문에 멀티스레이드를 이용하셔서 구현하실 수도 있지만 소벨 필터는 멀티스레이딩이 이네이블 되지 않아서 하나의 프로세서에서만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만으로 처리를 했을 때 보틀렉이 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코텍스 A9 프로세서에서는요. Qt를 이용한 GUI 업데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인풋 디스플레이 컨트롤러나 그다음에 아웃풋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64비트, 250MHz까지 동작하는 64비트 HP 포트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쪽으로 내려가는 컨트롤 시그널들, 상대적으로 데이터 양도 적고 속도도 느린 이러한 일반적인 컨트롤 시그널들은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32비트 제너럴 퍼포즈 포트를 이용해서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디오 스트림들은 엑시포 스트리밍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RM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한 이후에 이 애플리케이션이 성능을 만족하는지 못하는지, 만족하지 못한다면 왜 못 만족하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 오픈CV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필터 블락만을 구현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필터가 속도가 떨어져서 보틀렉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서가 여러 가지 다른 동작을 수행하고 또 여러분들 소프트웨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돌아가는 더 큰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프로파일링 툴을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일링스의 SDK 툴은 리눅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나 OS를 사용하지 않는 베어 매트리얼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프로파일링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리눅스라고 하면 gproof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다른 프로파일링 툴들이 있다고 하면 SDK 상에서 커맨드 라인을 이용하면 기존의 데스크탑이나 다른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하시던 개발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파일링 툴을 사용하시면 아래 표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내의 모든 프로세싱 타임과 점유 시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로 구현해야 될지가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고 하면 종종 프로파일링 결과를 봤을 때 비슷한 점유 시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보틀렉을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로 옮겼을 때 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먼저 본다고 하면 데이터 플로우가 복잡한 프로세싱이나
큰 데이터량을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로 구현했을 때 더 이익이 크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한 번 수행하는데 전체 프로세싱 타임의 25% 이상을 점유하는 펑션이라거나 콜 카운트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큰 데이터량을 처리하는 펑션 같은 것들이 좋겠죠. 하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데이터량이 적고 콜 카운트가 높거나 여러 가지 컨트롤 플로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디시전을 하는 점유 시간이 긴 펑션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사용해도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사용해서 세이브되는 시간보다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로 데이터를 보내고 또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량이 적고 카운트 콜이 높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코드를 옵티마이제이션 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리팩터링 하는 것이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그 기존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더 임프루브 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좀 더 해봤는데요. 이 디자인에서는 소벨 필터가 멀티 프로세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서를 동작 가능한 최대치로 동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암코어는 유틸라이제이션이 10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초당 맥스 3프레임까지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사실 나머지 하나의 프로세서는 유틸라이제이션이 뭐 간단한 그래픽 업데이트 같은 것만 하기 때문에 유틸라이제이션이 거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나머지 하나의 그 코어의 타스크를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무리 타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코드를 옵티마이제이션 한다고 해도 기대되는 퍼포먼스 향상이 잘해봐야 하나의 프로세서를 100% 돌렸을 때 2배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초당 잘해봐야 6프레임 정도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60프레임은 절대적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옵티마이제이션 관점보다는 하드웨어 엑셀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픈CV 쪽의 소스 코드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간단한 오픈CV 코드입니다. 여기서는 뭐 디시전 메이킹이나 프레임 프로세싱을 하는 블럭이 아니라요. 단순한 그 픽셀 프로세싱 블럭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V4L2 드라이버에서 들어오는 비디오 소스를 캡처해서 사용을 하였고요. 뭐 비디오 소스는 웹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HDMI 비디오나 이걸 캡처하는 다른 하드웨어 엑셀레이터가 뭐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동작 자체는 비디오를 캡처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그 컬러 투 그레이라고 해서 그레이 컨버전을 하고 가우시안 블러링을 한 다음에 X축과 Y축에 대해서 소벨 필터링을 하고 각각의 결과를 다시 합쳐서 디스플레이 포트로 보내주게 됩니다. 네, 여기서는 뭐 디스플레이 포트로 바로 뺐지만 뭐 이 디자인에 카메라나 몇 가지 이미지 프로세싱 IP를 추가하시고 뭐 처리 결과를 뭐 디스크에 저장한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하는 형태의 어떤 보안 시스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엑셀레이터를 사용할 때 메모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엑셀레이터가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와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DMA 베이스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세서 파플레이 데이터 인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메모리에 옮겨 놓습니다. 이때 메모리는 하나의 큰 블록일 수도 있고 스캐터 게더링 방식의 DMA를 이용한 어떤 작은 블록 데이터의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세서가 DMA나 엑셀레이터를 킥오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DMA나 하드웨어 엑셀레이터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세팅해주는 초기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리셋을 한번 걸어준다든지 아니면 리셋 상태에서 다시 이네이블 상태로 돌려주는 그런 초기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초기화를 마친 다음에 프로세서가 DMA하고 엑셀레이터를 구동하게 되면 DMA가 지금 DDR 메모리에 있는 소스 데이터를 DMA가 읽어와서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로 옮겨주고요.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는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다시 DMA를 통해서
다시 DDR 메모리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는 프로세서 쪽으로 프로세싱이 다 끝났다는 인터럽트를 알려주는 작업을 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프로세서가 하드웨어 엑셀레이터에서 처리 결과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프로세서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게 되어 있죠. 실제 저희가 구현한 이 소벨 필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하드웨어 엑셀레이터에서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 동안에 프로세서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블록 프로세싱이나 알고리즘 상에서 프로세싱 타임 중에 어디에서 처리해도 무방한 그런 타스크를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면 프로세서는 하드웨어 엑셀레이터가 처리를 끝내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 사이에 앞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타스크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가 하드웨어 엑셀레이터에서 프로세싱이 모두 끝났다는 인터럽트를 받게 되면 다시 원래 타스크로 들어와서 프로세싱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시스템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긴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스템을 훨씬 더 유연하게 구현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이용할 때 몇 가지 고려할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는 순수하게 그 소프트웨어 코딩만으로 구현을 할 때보다는 몇 가지 추가적인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난 12월 달에 있었던 웹 세미나에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엑셀레이터에 대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고 하면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프레임 레이트는 얼마인지 또 레졸루션은 얼마인지 이런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초기화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DMA를 이용해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다시 보내주는 작업을 하기 위한 세팅도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레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existing 코드를 다시 포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포맷이 또 중요한데요. 사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오픈CV 라이브러리 중에서 일부를 사용했는데요. FFT 라이브러리나 DSP 라이브러리 그리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각 라이브러리는 고유의 어떤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또 라이브러리가 하나의 데이터 포맷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시기 전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포맷과 하드웨어 개발자가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포맷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포맷과 같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지 나중에 개발을 하다가 중간에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포맷을 변경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 포맷은 당연히 일치해야 된다는 거는 뭐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데이터 포맷 이외에도 사실 데이터 사이즈도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DMA 엔진을 셋업하거나 데이터를 보내고 처리 결과를 다시 가져오고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작은 데이터셋인 경우에 프로세서 안에서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과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이용했을 때 데이터셋이 작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디자인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나 자주 콜이 되는지 또 어떤 타입의 데이터인지 어떤 프로세싱을 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어떤 부분을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로 구현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디오 필터라든지 포인트 수가 많은 FFT 그리고 큰 데이터 블럭을 처리하는 경우가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가 이 부분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이레벨 신세시스 툴을 이용하여서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구현이 완성이 됐을 때 이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포함하는 전체 소프트웨어 코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해서 전체 코드를 다 일일이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이 레벨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와 이 DMA에 대한 초기화 작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캡처한 다음에 DMA를 통해서 데이터를 엑셀러레이터로 보내주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또 오면 추가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 상위 레벨에서 본다면 이런 형태로 코드가 짜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코드를 그 슬라이드에 모두 보여드리기는 힘들고요. 상위 레벨에서 코드만 이제 보여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코드를 원하시면 자이링스닷컴에 가셔서 앞서 설명드린 UG925 유저 가이드 925번을 다운 받으셔서 그 안에 레퍼런스 디자인을 보시면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코드와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이링스닷컴에 가시면 XAPP1164 자이링스 애플리케이션 노트 1164번을 보시면 모터 컨트롤에 사용되는 PID 컨트롤러를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이용해서 구현한 내용과 이에 대한 레퍼런스 디자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DMA 엔진에 대한 셋업과 같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런 자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DMA를 통해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것 이외에 ACP 포트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와 원칩 메모리나 L2 캐시 사이에 DMA를 사용하지 않고 캐시 코어런스를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CP 포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받아서 캐시 컨트롤러를 통해서 원칩 메모리나 DDR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데이터 또는 캐시 사이즈보다 더 큰 데이터셋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셋의 일부가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컨트롤이 넘어간 이후에도 캐시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캐시 미싱을 피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DMA 엔진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DDR에서 엑셀러레이터로 다시 엑셀러레이터에서 DDR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을 했지만 애플리케이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이더넷 그 D패킷을 점검한다거나 FFT 또는 필터링 결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캐시 코어런스, 즉 ACP 포트를 이용하여서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구현하시게 되면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만 사용하시는 경우보다 좀 더 빠르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에 있어서 메모리에 DMA를 통해서 프로그래머블 로직이 다이렉트로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DMA 사용에 있어서 제약이 없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셀러레이터를 구현하실 때 하드웨어 팀하고 주로 이제 같이 작업을 하시는데요. 일단 데이터 포맷만 소프트웨어 팀하고 하드웨어 팀이 미리 합의가 되어 있다면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고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주고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쪽에서 작업이 언제 완료되는지만 다시 알려주게 된다면 그 사이에 소프트웨어는 어떤 작업이든 할 수 있죠. 그래서 DMA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버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이용해서 전체 애플리케이션이 디자인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만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을 때는 소벨 필터가 이 코텍스 A9 프로세서에서 동작을 했었죠. 하지만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소벨 필터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래머블 로직에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에서 비디오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디스플레이 포트에서 들어온 비디오 시그널은 지금 64비트 하이 퍼포먼스 포트를 통해서 external DDR3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이 external DDR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다시 DMA를 통해서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로 전달이 되고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에서 나온 결과는 다시 DMA를 통해서 다시 external DDR3에 저장이 되고 DDR3의 최종 결과는 다시 디스플레이 아웃풋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쪽으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디오 데이터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64비트 하이 퍼포먼스 포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컨트롤 시그널들. 여기는 이제 그 DMA에 대한 컨트롤 시그널과 이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컨트롤 시그널이 추가되었는데, 이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이 컨트롤 시그널들은 32비트 제너럴 퍼포즈 포트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디오 스트림들은 소프트웨어로 구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엑스포 스트리밍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퍼스트 스테이지 부트로더의 빌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부분과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될 것이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 부트로더가 되겠죠. 퍼스트 스테이지 부트로더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싱 시스템 블럭에 있는 하드 매크로 블럭에 대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택적으로는 프로그래머블 로직에 대한 컴피그레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퍼스트 스테이지 부트로더를 만드는 방법은 자이링스의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를 여신 다음에 파일에서 New,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vailable 템플릿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징크 퍼스트 스테이지 부트로더를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SDK가 퍼스트 스테이지 부트로더를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빌드 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이링스의 SDK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완벽한 이클립스 베이스의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크로스 컴파일러인 코드 소스리 GNU 툴체인을 커맨드 라인을 이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GUI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커맨드 라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커맨드 라인을 사용하시게 되면 CMake나 GNU 오토 컴프 이런 그 스탠다드 리눅스 빌드 툴을 링크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리눅스 라이브러리를 좀 더 쉽게 다운로드하고 타겟팅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고 뭐 징크 플랫폼 또는 ARM 플랫폼에 타겟팅 할지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툴체인이 어디에 있는지만 지정을 하게 되면 쉽게 크로스 컴파일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 오픈CV나 Qt 또는 V4L2 라이브러리들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X윈도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종류의 라이브러리가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커맨드 라인을 사용하실 때 스탠다드 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를 좀 더 쉽게 크로스 컴파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DK에서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임포팅하여서 리눅스 애플리케이션을 빌딩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리눅스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베어메탈 애플리케이션도 라이브러리에 포팅하셔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자이링스의 커머셜 리눅스인 페타 리눅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리눅스 루트 파일 시스템에 추가하여서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빌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페타 리눅스를 사용하실 때. 그리고 또 뭐 시스템 내에 쉐어드 라이브러리나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가지고 있는 오버헤드가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스태틱 컴파일을 하고 링크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퍼스트 스테이지 부트로더,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블 로직 블럭에 대한 비스트림,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적인 애플리케이션 빌드가 모두 완성되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부트 이미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트 이미지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퍼스트 스테이지 부트로더, 비스트림 포맷의 프로그래머블 로직, 그 다음에 이니셜 부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동작하게 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 이 디자인에서는 리눅스 커널을 로드한 다음에 전체 시스템 부트를 위해서 U부트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뭐 U부트 같은 경우는 세컨 스테이지 뭐 부트로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징크에 있어서 부트 이미지를 만드실 때 하나 더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유념이라기보다는 사용하시면 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징크의 어떤 부트 시큐리티 인프라스트럭처 자체가 굉장히 보안을 위해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엑셀레이터 블럭,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블 로직 블럭이라든지 이런 블럭에 대해서 AES 인크립션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RSA 인증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팅 이전에 PS 블럭에 대해서 레지스터를 커스터마이제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QSPI 플래시를 이용하여서 로딩하는 경우에 부티 이미지를 로딩하기 전에 클락 스피드를 더 빠르게 세팅을 해 놓는다고 하면 전체적인 부팅 속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딩에 사용 가능한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되는데요. QSPI, 그다음에 SD카드, 낸드 플래시, 노 플래시, JTAG이 이용 가능합니다. SDK에서 징크 부티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SDK에 가신 다음에 자이링스 툴을 누르시고 그 아래 가서 보시면 Create Zinc Booty Image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퍼스트 스테이지 부트로더, 그 다음에 PL 블럭에 대한 비트 파일,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파일의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 데스티네이션 디렉토리만 지정해 주신 다음에 Create Image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SDK 툴이 징크 디바이스에 대한 부티 이미지를 생성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모인데요. 데모는 좀 더 이따가 보여드리고 사용 가능한 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각자 요구에 따라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익숙하게 사용하던 툴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이링스에서는 징크를 출시하면서 툴 사용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운 솔루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단순히 그 툴 구매에 필요한 비용적인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개발자들이 SDK 툴을 이용해서 동시에 작업함으로써 타임 투 마켓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ARM의 DSP5부터 사용하여서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여기 리스트되어 있는 대부분의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툴들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징크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시던 툴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OS, 미드웨어, 스택, 에코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이링스에서는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여서 전체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적인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 파트너 회사들과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레이어드 아키텍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퍼바이저인데요. 보안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징크 디바이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서에서 여러 가지 OS를 돌리고자 하는 어떤 커스터머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자이링스에서는 여기 보시는 이런 하이퍼바이저 벤더들과 함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하이퍼바이저는 사실 AMP 모델이라고 많이 불리죠. 어시메트릭 멀티프로세싱 구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제 꼭 필요한 구성 요소가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OS 부분인데요. OS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메이저 OS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드로이드나 리눅스 당연히 다 되고요. 윈도우도 지원이 되고요. 여기 리스트되어 있는 모든 OS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 자이링스 리눅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앞서 설명드렸던 자이링스의 커머셜 리눅스인 페타 리눅스입니다. 페타 리눅스의 장점은 일단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별도의 라이센스 없이 이벨루에이션 라이센스만 가지고도 전혀 기능상의 제약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미드웨어와 스택인데 스택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여기 리스트 된 것들이 이제 당연히 다 제약이 되는데 스택은 사실 OS 밴드들이 자체 스택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OS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웨어 쪽은 자이링스에서는 이 오픈GL과 같은 이 OS 이외에 미드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파트너 밴드들과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각각의 어떤 그 툴이나 밴더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요. 이 부분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이링스의 이 에코시스템은 경쟁사들이에요. 특히나 OS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사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OS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포괄적인 에코시스템이 다른 그 어떤 경쟁사들보다 더 풍부하게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자이링스의 징크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데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 앞서서 간단하게 그 데모 구성을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이 보드가 바로 징크의 이벨리에이션 보드인 ZC702 보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트 이미지는 SD카드를 통해서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컨트롤들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벨루에이션 보드에서 나오는 HDMI 포트가 모니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빨간색 보드는 에브넷에서 만들어진 징크 그 이미지 프로세싱 키트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외부의 HDMI 시그널이 지금 소벨 필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는 이 GUI는 Qt를 이용해서 리눅스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비디오 시그널을 한번 이네이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인풋 이미지는요, HDMI 포트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SD 카드를 통해서 정해져 있는 패턴 제너레이터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원본 이미지고요. 이때 소프트웨어만을 이용해서, 즉 코텍스 A9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소벨 필터링을 진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에서는 삼각형의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빠르게 움직였지만 지금 소프트웨어만을 이용해서 구현한 경우를 본다고 하면 프레임의 처리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면이 틱틱틱 끊기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CPU 1번, 즉 그 소벨 필터가 돌아가고 있는 CPU의 사용량이 100%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CPU가 굉장히 소벨 필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삐 움직이고 있죠. 자, 이 경우에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던 이런 처리 속도를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로 처리를 하게 되면 사각형의 움직임이 원본 이미지와 같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빠르게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100% 사용하고 있던 소벨 필터가 들어가던 그 ARM 코텍스 A9의 CPU의 유틸라이제이션이 제로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DMA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포트의 처리 속도가 지금 하드웨어 엑셀레이터가 DMA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HP 포트의 속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그 도저히 초당 60프레임을 달성할 수가 없었지만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이용했을 때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패턴 제너레이터를 이용한 걸 한번 본 거고요. 지금 외부의 익스터널 비디오 소스를 이용해서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노트북에서 지금 요즘 인기가 있는 진격의 거인을 한번 디스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트북은 단순하게 비디오 소스이지 지금 징크보드에 있어서 어떠한 컨트롤이나 어떠한 연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비디오 소스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원본 이미지가 있을 때 소프트웨어로 소벨 필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원본 이미지와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이 계속 끊기게 돼 있죠. 그리고 화면들이 지금 원본에서 돌아가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뭐 영상에서 움직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은 쪽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동작이 있어서 원본 이미지에서 엣지만 디텍션 되고 처리 속도는 원본 이미지와 거의 원본 이미지와 같은 자연스러운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도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단순히 소프트웨어만으로 처리했을 때 도저히 달성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성능 향상을 자이링스의 징크 디바이스를 이용하셔서 하드웨어 엑셀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시게 되면 기존의 인베디드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었던 보다 더 고성능의 시스템을 여러분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데모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자이링스의 딩크 디바이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스템 퍼포먼스를 향상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달성할 수 없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잘 보셨을 겁니다. 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해하시긴 좀 어려웠겠지만 자이링스의 징크 디바이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성능이 더 높은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이링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추가적인 질문 내용들이나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크게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징크, 비바도, SDK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필요한 다큐멘테이션과 레퍼런스 디자인을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디바이스를 사용하셔서 개발을 하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다루느라고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웹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징크 디바이스를 이용한 프로젝트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빨리 한번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